옛적에 산과들이 고요하던 때에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 너머 달마중 마을이라 불리는 작은 곳이 있었는데 이곳은 밤이 되면 달빛이 그 어느 곳보다 밝고 환하게 비추어 마치 낮과 같은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깊은 산속이라 짐승들과 나무들이 제 본래의 모습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도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으며 소박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평화로운 곳이었답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서로 부대끼며 들려주는 소리가 마치 옛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했고 계곡을 흐르는 맑은 물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고단한 하루를 씻어주는 자장가처럼 들려오곤 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바지 외딴 집에는 강수라는 이름의 약초꾼 청년이 늙은 어머니가 남겨주신 낡은 초가집을 지키며 홀로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성실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었습니다. 강수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산에 올라 귀한 약초를 캐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이면 흙투성이가 된 채로 내려오곤 했는데 그의 망태기에는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약초들이 한가득 담겨 있어 마을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가곤 했습니다. 그는 욕심을 부려 산을 헤집는 법이 없었고 딱 필요한 만큼만 약초를 얻었으며 산신령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을 올리는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산바람이 꽤나 매서워져 옷깃을 절로 여미게 만드는 스산한 날이었는데 강수는 겨울을 나기 위한 택감과 마른 약초를 구하느라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까지 산속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잎을 모두 떨구어 앙상해진 나뭇가지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윙윙거리며 불어왔고 산짐승들도 추위를 피해 굴속으로 깊이 숨어들어 산 전체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지만 강수는 부지런히 손을 놀려 겨울을 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이미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어두운 산길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기에 강수는 서두르지 않고 달빛을 벗삼아 천천히 산을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강수가 산 중턱 즈음에 다다랐을 때 어디선가 가늘고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마치 어린아이가 우는 것처럼 슬프고 가여워 차마 그 자리를 지나칠 수가 없었기에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오던 그 소리는 덤불숲 깊은 곳에서 나고 있었는데 강수는 망태기를 고쳐매고 조심조심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시덤불이 바지단을 잡아당기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지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강수의 마음은 오직 그 불쌍한 소리의 주인을 찾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덤불을 헤치고 들어간 강수의 눈앞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졌는데 온몸이 눈처럼 하얀 털로 뒤덮인 노루 한 마리가 사냥꾼이 놓은 덫에 걸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모습이 달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그 노루는 일반적인 짐승과는 달리 털에서 은은한 광채가 나는 듯했고 깊고 검은 눈망울에는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가득 담겨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저릿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수는 덫에 걸린 다리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려 하얀 털을 적시는 것을 보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황급히 망태기를 내려놓고 노루에게 다가갔습니다. 강수는 놀란 노루가 혹시라도 몸부림을 치다 더 크게 다칠까봐 최대한 몸을 낮추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괜찮다며 이제 살았다며 안심시키는 말을 건네면서 천천히 손을 뻗어 노루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잔뜩 겁을 먹고 떨던 노루는 강수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거짓말처럼 몸의 떨림을 멈추고는 강수의 눈을 빤히 쳐다보았는데 마치 자신을 구해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강수는 조심스럽게 무시무시한 쇠덫을 양손으로 잡고 온 힘을 다해 벌리기 시작했는데 녹이 슬고 뻑뻑한 덫은 좀처럼 열리지 않아 강수의 이마에는 금세 굵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질 듯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강수는 이를 악물고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마침내 덫을 벌리는데 성공했고, 덫이 풀리자마자 노루는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털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강수는 재빨리 품 안에서 깨끗한 천을 꺼내어 상처 부위를 감싸고 지혈을 했지만 상처가 깊어 노루는 혼자서 일어설 수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깊은 산속에 다친 짐승을 그대로 두고 갔다가는 다른 맹수의 먹이가 되거나 추위에 얼어 죽을 것이 뻔했기에 강수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노루를 데리고 내려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강수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노루를 감싸고 조심스럽게 등에 업었는데 생각보다 가벼운 무게에 한 번 놀랐고 등 뒤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에 두 번 놀라며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은 더욱 환하게 비치며 강수가 가는 길을 밝혀주었고 밤새 불던 매서운 바람도 노루를 업은 강수의 주변에서는 잦아드는 것 같았습니다. 강수는 등 뒤에 생명이 행여나 불편할까봐 걸음걸이 하나에도 신경을 쓰며 울퉁불퉁한 산길을 내려왔고 노루는 강수의 등에 머리를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마을 사람들의 집마다 불이 꺼지고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라 강수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집 마당으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낡은 살인문을 밀고 들어서자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장독대와 앙상한 감나무가 달빛을 받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고 강수는 익숙한 흙냄새를 맡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노루를 안방의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고는 부엌으로 달려가 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피기 시작했는데 아궁이 속에서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따스하게 데워주었습니다. 강수는 산에서 캐온 약초들 중에서 상처를 아물게 하고 피를 멈추게 하는 귀한 약초들을 골라내어 정성껏 끓인 물로 노루의 상처를 깨끗이 닦아내었습니다. 붉게 찢어진 상처를 볼 때마다 강수의 마음도 함께 아려왔지만 그는 침착하게 약초를 바르고 붕대를 감으며 노루가 하루빨리 낫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노루는 치료를 받는 동안 고통스러운지 가끔 몸을 움찔거렸지만 강수의 정성어린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얌전히 누워 있었으며 그 모습이 마치 사람처럼 의젓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치료를 모두 마친 강수는 노루의 머리맡에 맑은 물 한 그릇을 떠다 놓고는 피곤한 몸을 벽에 기대어 잠시 숨을 돌리며 하얀 노루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은 아궁이의 온기와 약초 달인 냄새, 그리고 알 수 없는 향긋한 꽃향기가 어우러져 평소와는 다른 묘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강수는 자신이 오늘 밤 한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끼면서도 이 하얀 노루가 평범한 짐승이 아니라는 예감에 가슴 한 구석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노루가 천천히 눈을 뜨고 강수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맑고 고요하여 강수는 순간적으로 그 눈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노루는 마치 고맙다는 인사를 하듯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것 같았고 강수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노루의 머리를 다시 한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강수의 손끝에 닿는 노루의 털은 부드러웠고 그 온기는 강수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는 듯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달빛은 창호지 문을 뚫고 방 안으로 은은하게 스며들었고 강수와 하얀 노루는 그 고요한 빛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수는 오늘 산에서 겪은 일이 꿈만 같았지만 눈앞에 누워있는 하얀 생명체는 분명한 현실이었고 이 만남이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수의 마음 속에는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따뜻한 희망과 설렘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선한 일을 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평온함이었을 것입니다. 강수는 노루가 편안하게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도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누웠는데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결에 강수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몽롱한 상태에서 누군가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귓가에는 고맙다는 속삭임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은은한 향기와 따스한 온기 속에서 강수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수가 눈을 떴을 때 방 안에는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고 간밤의 일들이 마치 하룻밤의 꿈처럼 느껴졌지만 아랫목에는 여전히 하얀 노루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강수는 안도감과 함께 다시 한번 노루의 상태를 살폈는데 밤사이 붓기도 많이 가라앉고 상처도 조금은 아물어 보여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나가 쌀을 씻어 죽을 끓이기 시작했는데 보글보글 끓는 죽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자 집안의 공기가 한결 더 따뜻하고 생기 있게 느껴졌습니다. 강수가 정성껏 끓인 죽을 식혀서 노루의 입가에 가져다 대자 노루는 냄새를 맡고는 눈을 뜨고 조금씩 죽을 받아 먹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강수는 흐뭇한 미소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노루가 기운을 차리는 모습을 보며 강수는 앞으로 이 노루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정성껏 돌봐주겠다고 다짐하며 노루에게 백희라는 이름을 마음속으로 지어주었습니다. 하얗고 빛나는 아이라는 뜻을 담은 그 이름이 노루에게 썩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며 강수는 혼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강수의 낡은 초가집에는 전에 없던 활기가 돌기 시작했는데 마당에 앙상하던 감나무 가지에 때 아닌 새들이 날아와 지저귀고 우물물은 더 맑고 시원해진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수의 집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왠지 모를 기분 좋은 향기가 난다며 수군거렸지만 강수는 그저 웃으며 산에서 캐온 약초 냄새일 거라고 둘러대곤 했습니다. 사실 강수 자신도 집안의 감도는 이 신비한 기운이 백희 덕분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혹시라도 사람들이 백희를 해코지할까봐 그 존재를 철저히 숨기고 있었습니다. 강수는 산에 약초를 캐러 갈 때도 백희가 걱정되어 서둘러 일을 마치고 내려오곤 했으며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백희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백희는 강수의 지극한 정성 덕분에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회복해갔고 이제는 강수가 집에 들어오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남아 마중을 나올 정도로 기운을 차렸습니다. 강수와 백희 사이에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쌓여갔고 둘은 서로에게 둘도 없는 소중한 가족이자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라 강수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묘한 기운과 강수의 달라진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는 눈길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마을의 유지이자 욕심 많기로 소문난 최영감이었습니다. 최영감은 마을의 모든 좋은 것은 자신이 차지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미였기에 강수의 집터에서 나는 향긋한 냄새와 상서로운 기운을 감지하고는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시켜 강수의 집 주변을 기웃거리게 하며 강수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강수가 백희의 붕대를 갈아주기 위해 촛불을 켰을 때 창호지 문 위로 하얀 노루의 그림자가 비쳤는데 마침 담벼락 너머에서 염탐하던 최영감의 하인이 그 그림자를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하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급히 최영감에게 달려가 강수의 집에 신기한 짐승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이야기를 들은 최영감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그 짐승이 보통 짐승이 아니며 분명 큰돈이 되거나 신비한 능력을 가졌을 것이라고 확신하고는 그것을 빼앗을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영감의 흉계가 서서히 마을을 덮쳐오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강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백희와 함께 평온한 밤을 보내고 있었고 달빛은 여전히 그들의 초가집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빛 아래 드리워진 그림자가 점점 길어지고 짙어지는 것처럼 강수와 백희의 앞날에도 어두운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음을 예고하는 듯
바람 소리가 조금씩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롭던 달마중 마을에 곧 불어닥칠 폭풍우를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강수는 곤히 잠든 베키의 곁을 지키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강수의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곧게 하늘로 올라가 달빛과 만나 흩어졌고 마을의 개들이 간간히 짖는 소리 외에는 모든 것이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땅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불안한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의 꿈자리도 뒤숭숭해지기 시작했으니 이는 곧 닥쳐올 시련의 전조였습니다. 강수가 구해준 생명 하나가 천년의 저주라는 오해를 쓰고 마을을 큰 혼란에 빠뜨리게 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창백하게 느껴지던 그날 밤, 강수는 잠결에 베키가 낮은 소리로 우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 눈을 떴지만 베키는 여전히 평온한 모습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였음을 강수가 깨달은 것은 먼 훗날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달마중 마을의 밤은 깊어만 갔고 강수와 베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운명은 달빛 아래 얽히고 설키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달마중 마을의 제일 가는 부자이자 욕심쟁이로 소문난 최영감은 기와집 안방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치 않아 연신 마른 기침을 해대고 있었는데 그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은 다름 아닌 마을 꼭대기 강수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알 수 없는 평온한 기운 때문이었습니다. 최영감은 본래 남이 잘 되는 꼴을 죽어도 못 보는 성미를 가진 위인으로 마을의 좋은 땅과 논밭은 모조리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탐욕스러운 인물이었기에 가난한 약초꾼 강수가 무언가 귀한 것을 얻었다는 직감이 들자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곰방대를 입에 물고 뻐끔뻐끔 연기를 내뿜으며 문 밖을 서성이는 하인 칠성이를 불렀는데 칠성이는 최영감의 눈빛만 봐도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단박에 알아차리는 눈치 빠른 사내였습니다. 최영감은 칠성이에게 지난밤 강수의 집 담벼락 너머로 보았다던 그 하얀 짐승에 대해 다시 한번 낱낱이 고하라고 윽박질렀고 칠성이는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자신이 본 희고 신비로운 노루의 그림자와 방 안에서 새어나오던 기이한 향기에 대해 침을 튀기며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최영감의 눈은 뱀처럼 가늘어졌다가 이내 탐욕으로 번들거렸는데 그는 그 하얀 짐승이 전설에나 나오는 영물이거나 혹은 값비싼 약재가 될 귀한 짐승일 것이라 확신하고는 그것을 제 손에 넣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강수가 그것을 데리고 있지 못하게 만들어야겠다고 흉악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칠성이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리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 그 짐승에 대한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라고 명령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하는 아주 고약하고도 치밀한 계략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 장터와 우물가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소문이 바람을 타고 돌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강수의 집에 들어온 하얀 짐승이 사실은 산신의 노여움을 사쫓겨난 요물이며 그 짐승이 마을에 머물면 우물이 마르고 논밭이 갈라지는 끔찍한 가뭄이 들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최영감의 사주를 받은 칠성이와 몇몇 왈패들이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옆마을에서도 그런 짐승이 나타나 마을 전체가 망했다더라 하는 거짓말을 보태자 순박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며 강수의 집 쪽을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보았고 어제까지만 해도 평화롭던 마을 공기에는 의심과 두려움이라는 독버섯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강수는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여느 때처럼 산에서 캘 약초를 정리하고 베키를 돌보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었는데 베키는 이제 혼자서 일어나 방 안을 조심스럽게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강수는 백희가 걷는 모습을 보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했고, 백희가 완전히 나으면 다시 산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기에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희에게 줄 신선한 물을 찾기 위해 물지개를 치고 마을 공동 우물터로 내려갔는데 우물가에 모여있던 아낙네들이 강수가 나타나자 갑자기 입을 다물고 싸늘한 시선을 보내는 것을 느끼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안부를 물었을 이웃들이 강수를 마치 전염병 환자 보듯 피하고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는 모습에 강수는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지만 혹시 자신이 무언가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싶어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과 경계심 가득한 눈빛뿐이었고 그중 한 안악이 들으라는 듯이 첸 하고 혀를 차며 물동이를 이고 바쁘게 사라지자 강수는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한 답답함을 느끼며 우두커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영문도 모른 채 무거운 마음으로 물지개를 지고 집으로 향하는 언덕길을 올랐는데 등 뒤에서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따갑게 느껴져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불안을 부채질하듯 하늘도 최영감의 편을 드는지 며칠째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가 계속되더니 겨울 가뭄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고 개울의 물이 눈에 띄게 줄어들자 사람들은 소문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최영감은 이때다 싶어 마을 사랑방에 모인 노인들에게 헛기침을 하며 강수가 데려온 그 유물이 물기를 다 빨아먹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당장 그 짐승을 내쫓거나 없애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말라 죽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최영감의 말이 그럴싸하다고 생각하며 맞장구를 쳤고 누군가는 당장 강수의 집으로 쳐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흥분하여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마을 분위기가 흉흉해지자 평소 강수를 아끼던 몇몇 사람들조차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강수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강수는 철저하게 고립되어 갔는데 그는 밤마다 백희를 쓰다듬으며 왜 사람들이 갑자기 변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강수는 백희에게 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 거라며 애써 위로했지만 영리한 백희는 강수의 슬픈 눈빛을 읽고는 미안한 듯 강수의 손등에 머리를 비비며 낮은 울음소리를 내었습니다. 강수는 그런 백희를 꼭 껴안아주며 세상이 등을 돌려도 나는 너를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닫힌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날카로운 비명처럼 들려 강수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수가 캤감을 구하러 산 입구까지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을 어귀에 있는 늙은 느티나무 아래에서 마을의 최고 어른이신 왕 할머니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왕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서서 강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왕 할머니는 90이 넘은 나이에도 눈빛이 형형하고 맑아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가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본다고 믿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신령스러운 분이셨습니다. 강수는 공손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렸으나 왕 할머니는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시며 대뜸 혀를 차시더니 방손 사람의 입이 뱀보다 무서운 법인데 자네는 귀를 닫고 땅만 보고 살아야 할 팔자로구먼 하고 알 수 없는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강수가 무슨 말씀이신지 몰라 어리둥절하여 할머니를 쳐다보자 왕 할머니는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두드리시며 마을에 도는 흉한 소문을 자네만 모르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라며 최영감이 퍼뜨린 요물 소문에 대해 귀띔을 해주셨습니다. 강수는 그제야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태도와 수군거림의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고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큰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살려낸 생명이 마을을 망치는 요물로 둔갑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히고 억울하여 강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왕할머니는 그런 강수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함부로 나서지 말라고 이르셨습니다. 왕할머니는 강수의 손을 거칠고 따뜻한 손으로 꽉 잡으시며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니 당장은 억울해도 꾹 참고 그 짐승을 잘 지키게나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사람이 떠드는 말 따위에 휘둘려 귀한 생명을 버리면 천벌을 받는 법이라네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은 강수의 요동치는 마음에 묵직한 돌 하나를 얹어주신 듯 흔들림을 잡아주었고 강수는 할머니의 깊은 뜻을 가슴에 새기며 눈물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 할머니는 부디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며 다시 한번 당부하시고는 지팡이 소리를 내며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지셨는데 그 뒷모습이 마치 마을을 지키는 산신령처럼 든든하면서도 쓸쓸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수는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베키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베키는 강수가 돌아오자 반가운 듯 꼬리를 흔들며 다가와 강수의 품에 안겼습니다. 강수는 베키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최영감의 터무니없는 욕심과 마을 사람들의 오해에 맞서 어떻게 이 작은 생명을 지켜낼 수 있을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거세게 불어 낡은 문풍지가 파르르 떨리며 울었고 마치 마을 사람들의 성난 목소리가 집 앞까지 들이닥친 것 같은 착각이 들어 강수는 베키를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한편 최영감은 자신의 계략대로 마을 사람들의 여론이 강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칠성이를 불러 마을 우물의 수맥을 몰래 건드려 물이 나오지 않게 만들거나 붉은 흙탕물이 나오게 조작하라고 은밀히 지시했는데 이는 사람들의 공포를 극대화하여 강수를 마을에서 쫓아내려는 악랄한 수법이었습니다. 칠성이는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려 마을 공동 우물로 몰래 스며들었고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우물 바닥에 미리 준비해둔 진흙과 오물을 투척하여 맑은 물을 흐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물을 기르러 나온 아낙네들이 우물에서 붉은 흙탕물이 솟구치는 것을 보고 기겁을 하며 비명을 질렀고 이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그 요물이 불러온 저주라며 두려움에 떨었고 누군가는 강수의 집을 불태워야 한다는 과격한 말까지 서슴지 않게 되었습니다. 최영감은 놀란 척하며 현장에 나타나 혀를 차며 이제 우리가 살 길은 그 흉물을 없애는 것뿐이라고 사람들을 선동했고 이성을 잃은 마을 사람들은 낫과 몽둥이를 들고 강수의 집으로 몰려갈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왕할머니가 나타나 지팡이를 휘두르며 아직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사람을 잡으려 하느냐고 호통을 치시는 바람에 사람들은 잠시 주춤하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할머니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린 최영감은 속으로 분통을 터뜨렸지만 겉으로는 어르신 말씀이 맞다며 한 발 물러서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오늘 밤 기필코 강수의 집에서 요물의 증거를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이를 갈았습니다. 이렇게 마을은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화약꽃처럼 위태로운 긴장감에 휩싸이게 되었고 강수는 집안에 갇힌 채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강수는 바깥의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음을 직감하고 베키를 데리고 산으로 도망쳐야 할지 아니면 끝까지 남아서 결백을 밝혀야 할지 갈등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아직 성치 않은 베키를 데리고 험한 산길을 오르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여 강수는 일단 집안에서 버티며 기회를 엿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베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속삭이며 불안해하는 베키를 안심시켰지만 그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어둑한 밤이 찾아오자 최영감의 하인들은 강수의 집 주변을 에워싸고 감시의 눈길을 번뜩였으며 마을 곳곳에서는 강수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횃불처럼
타올랐습니다. 강수는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 왕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지만 공포는 스물스물 피어올라 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과연 강수는 탐욕스러운 최영감의 음모와 마을 사람들의 오해 속에서 무사히 백희를 지켜내고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지. 앞날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가려져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요해야 할 산골 마을의 밤은 사람들의 욕심과 공포로 얼룩져 소란스러웠고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려는 인간들의 헛된 몸부림에 산짐승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듯했습니다. 강수의 집 지붕 위에 앉은 부엉이만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구슬프게 울어댔는데 그 소리가 마치 다가올 불길한 미래를 예고하는 장송곡처럼 들려 강수의 밤은 더욱 길고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우물이 붉은 흙탕물로 변해버린 그날 이후 달마중 마을에는 마치 무거운 먹구름이 내려앉은 듯 숨막히는 침묵과 두려움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조차 꺼리며 집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집집마다 대문을 걸어 잠그고 혹시라도 그 저주받은 기운이 집안으로 스며들까 노심초사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긴 골목길에는 을씨년스러운 바람만이 먼지를 일으키며 돌아다녔고 마을의 활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들이 모여있는 곳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최의 영감이 퍼뜨린 흉흉한 소문은 사람들의 공포를 먹고 자라나 이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기정사실이 되어버렸고 모든 원망의 화살은 산꼭대기 외딴 집에 사는 강수와 그가 구해준 하얀 노루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물물 사건뿐만 아니라 밤마다 산 쪽에서 기괴한 울음소리가 들려온다는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지옥에서 온 귀신이 곡을 하는 것처럼 섬뜩하여 듣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그 정체불명의 소리에 사람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으며 이것이 바로 강수의 집에 있는 요물이 밤마다 동료 귀신들을 불러 모으는 소리라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강수를 마을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고 최영감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며 자신의 계획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이 사태를 해결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지만 그 속내는 오직 강수의 집터를 차지하려는 검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안에 갇혀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고 있던 강수 역시 밤마다 들려오는 그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그는 그 소리가 짐승의 울음소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람소리도 아닌 매우 인위적인 소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산에서 약초를 캐며 살아온 강수는 산짐승들의 소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마을 사람들이 요물의 울음소리라고 믿는 그 소리가 사실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가짜 소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수는 백희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귀를 막아주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는데 만약 누군가가 일부러 이런 짓을 꾸미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자신을 쫓아내고 백희를 해하려는 자들의 소행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달빛이 구름 뒤로 숨어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 강수는 백희에게 잠시만 기다리라고 속삭이며 안심시킨 뒤 소리 없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는데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긴장된 마음을 더욱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검은 옷을 챙겨 입고 발소리를 죽이며 집 뒤편으로 이어진 험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익숙한 길이었지만 어둠 속이라 발을 헛디딜 뻔한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괴한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인 계곡, 상류 쪽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했는데 가까이 갈수록 그 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고 그 속에 섞인 사람들의 말소리 같은 웅성거림도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강수의 심장은 터질 듯이 두근거렸지만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두려움을 억누르며 덤불 숲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살폈습니다. 계곡 상류 쪽 널찍한 바위터에는 희미한 횃불이 켜져 있었고 그 주변으로 몇 명의 사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강수의 눈에 들어왔는데 그들은 다름 아닌 최영감의 하인 칠성이와 마을의 월패들이었습니다. 강수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는데 그들은 커다란 항아리에 입을 대고 소리를 지르거나 대나무 통을 이용해 바람 소리를 증폭시키는 방법으로 그 기괴한 울음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귀신 곡소리의 정체가 바로 이들이 만들어낸 가짜 소음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강수는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주먹을 꽉 쥐고 참았습니다. 그들은 낄낄거리며 마을 사람들이 지금쯤 이불 속에서 오줌을 지리고 있을 거라며 최영감님의 계략이 기가 막히다고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소리를 만드는 일 외에도 또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인데 그것은 바로 마을로 흘러내려가는 물길을 막고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칠성이와 일당들은 큰 바위와 흙포대를 이용해 계곡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고 다른 쪽으로 물길을 돌려버리는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마을 우물이 마르고 흙탕물이 나오게 된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강수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마을 사람들의 생명줄인 물길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그들의 악랄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최영감의 욕심 하나를 채우기 위해 마을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죄 없는 짐승과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이 끔찍한 음모를 목격한 강수는 이 사실을 반드시 밝혀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강수는 그들이 작업을 마치고 도구들을 어디에 숨기는지 끝까지 지켜보았는데 그들은 날이 밝기 전에 흔적을 없애기 위해 사용했던 항아리와 대나무통 그리고 삽과 곡괭이들을 근처 바위 틈새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주변을 나뭇가지로 덮어 위장했습니다. 강수는 그 위치를 머릿속에 정확히 새겨두고 그들이 횃불을 끄고 산을 내려갈 때까지 숨죽여 기다렸는데 차가운 밤이슬에 옷이 젖어 들어왔지만 분노와 긴장감으로 추위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인들이 낄낄거리며 사라진 뒤 강수는 조심스럽게 그들이 작업했던 장소로 다가가 흩어진 흙과 바위의 흔적들을 살펴보았는데 억지로 막힌 물길 틈으로 맑은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소리가 들려 마음이 아팠습니다. 강수는 숨겨둔 도구가 있는 바위 틈새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중 하나인 깨진 항아리 조각을 증거물로 챙겨 품 안에 넣었는데 이 조각이 내일 아침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줄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다시 물길을 터놓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지금 당장 물길을 건드리면 칠성이가 눈치채고 다른 흉계를 꾸밀 수 있기에 내일 마을 사람들 앞에서 모든 진실을 밝힌 뒤 당당하게 물길을 바로잡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강수는 서둘러 산을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 벌어질 일들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어떻게 말해야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줄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산을 오를 때보다 훨씬 가볍고 단호해져 있었는데 그것은 진실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수는 베키가 곤히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 베키의 하얀 털은 달빛을 받아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고 그 평온한 모습은 강수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강수는 베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제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니 조금만 더 참자고 속삭였고 베키는 마치 꿈속에서
강수의 말을 듣기라도 한 듯 귀를 쫑긋거렸습니다. 강수는 날이 밝으면 최영감이 마을 사람들을 선동해 집으로 쳐들어올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기에 잠을 자는 둥마는둥하며 동이 트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방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강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약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윽고 새벽닭이 울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자 마을 아래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예상대로 최영감과 마을 사람들이 강수의 집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횃불과 몽둥이를 든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강수는 당황하지 않고 옷매무새를 단정히 한 뒤 품 안에 챙겨둔 증거물을 확인하고 마당으로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는 마당에 있는 장독대 위에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산신령님께 진실이 승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짧게 기도를 올렸는데 그의 마음은 폭풍우 속의 바위처럼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살인문 밖까지 몰려온 사람들은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며 요물을 내놓으라고 소리쳤고 최영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들려왔는데 그는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양 사람들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강수는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하고 천천히 걸어가 살인문을 활짝 열어젖혔는데 갑작스러운 문 개방에 놀란 사람들이 잠시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강수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사람들 앞에 섰고 그의 당당한 태도에 기세등등하던 마을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압도되어 잠시 소란을 멈추고 강수를 주시했습니다. 최영감은 강수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끼고 흠칫 놀랐지만 이내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내 놈이 드디어 제정신이 나갔구나 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강수는 최영감의 비아냥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둘러보았는데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일말의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수는 침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여러분 저는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강수입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적이 있었습니까?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강수의 차분한 물음에 웅성거리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는데 평소 성실하고 착했던 강수의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영감은 칠성이에게 눈짓을 보내 분위기를 다시 험악하게 만들라고 지시했고 칠성이는 앞으로 나서며 저놈이 혓바닥을 놀려 우리를 속이려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강수는 칠성이를 노려보며 어젯밤 산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나는 다 보았다고 차갑게 말했는데 그 말에 칠성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최영감은 당황하여 무슨 헛소리냐며 고함을 질렀지만 강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품 안에서 깨진 항아리 조각을 꺼내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그 조각을 보며 사람들은 저게 무엇인가 의아해했고 강수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귀신 곡소리의 증거라고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강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어 최영감과 칠성이를 의심하는 눈초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강수는 지금 당장 저와 함께 뒷산 계곡으로 올라가 보시지요. 그곳에 가면 누가 우리 마을의 물길을 막고 누가 가짜 귀신 소리를 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자신 있게 제안했습니다. 최영감은 안 된다고 막아서려 했지만 이미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막을 수는 없었고 왕 할머니가 인파를 해치고 나오며 그래 어디 한번 가서 확인해 보자꾸나 하고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왕 할머니의 등장으로 상황은 정리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강수를 앞세워 뒷산으로 향하기 시작했는데 최영감과 칠성이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사람들에 둘러싸여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산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강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젯밤 목격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고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강수의 구체적인 설명에 점점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최 영감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 머리를 굴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침내 문제의 장소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계곡물은 인위적으로 쌓아 올린 바위와 흙더미에 막혀 썩어가고 있었고 주변은 엉망으로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강수는 주저없이 하인들이 도구를 숨겨둔 바위 틈새로 다가가 덮여있던 나뭇가지들을 치워버렸고 그 속에서 밤새 사용했던 항아리와 대나무통 그리고 삽과 곡괭이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증거물들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으며 그중 한 사람이 대나무통을 집어들어 불어보자 밤마다 들리던 그 소름 끼치는 귀신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진 순간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최 영감과 칠성이에게로 쏠렸고 그 눈빛은 방금 전 강수에게 향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매서운 분노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최 영감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고 칠성이는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그들을 애워쌌습니다. 강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것이 단순히 노루 한 마리가 아니라 마을의 정의와 진실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짓의 껍데기는 벗겨졌고 진실의 알맹이만이 아침 햇살 아래 투명하게 드러났으니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올 준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막힌 물길을 트고 마을의 인심을 되돌리는 일이었습니다. 강수는 멍하니 서 있는 사람들에게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물길을 다시 여는 것입니다. 하고 외치며 먼저 바위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강수의 외침에 정신을 차린 마을 청년들이 하나둘씩 달려들어 흙포대를 치우고 바위를 굴려내기 시작했고 노인들과 아낙네들도 힘을 보태어 물길을 트는 작업에 동참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땀을 흘리는 현장에서 최 영감의 탐욕스러운 계획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오해의 벽도 함께 허물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막혔던 둑이 터지자 갇혀있던 맑은 물이 우렁찬 소리를 내며 쏟아져 내려갔고 그 시원한 물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까지 씻어내려주는 듯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고 강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안하다, 고맙다 하는 인사를 건네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강수는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환하게 웃을 수 있었는데 그 미소는 달빛보다 더 밝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산새들이 기쁜 소식을 전하듯 지저귀며 날아올랐고 마을은 다시금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계곡에 막혔던 둑이 터지자 갇혀있던 물줄기는 마치 오랫동안 참았던 숨을 토해내듯 우렁찬 소리와 함께 아래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는데 하얀 거품을 일으키며 굽이쳐 흐르는 물살은 바위 틈새의 이끼와 묵은 먼지들을 단번에 씻어내리며 생명력을 과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장쾌한 물소리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는데 말라붙었던 계곡 바닥이 순식간에 맑고 투명한 물로 채워지는 광경은 그야말로 경이로움 그 자체였으며 며칠 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목마름과 공포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물은 바위와 부딪히며 청아한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마치 산신령이 노여움을 풀고 다시 마을에 축복을 내리는 소리처럼 들려 사람들의 굳어있던 얼굴에는 하나둘씩 안도의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물길이 트이고 진실이 밝혀지자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이 모든 사단을 일으킨 장본인인 최 영감과 그의 하인 칠성이에게로 쏠렸는데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초라한 꼴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 영감은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눈초리에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뒷걸음질을 쳤고, 칠성이는 땅바닥에 엎드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날개 꺾인 독수리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마을 청년 몇 명이 분을 참지 못하고 최 영감에게 달려들 기세를 보이자 최 영감은 헛기침을 하며 비굴한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이미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때 왕할머니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 내리찍으며 엄한 목소리로 꾸짖으셨는데 늙은이가 욕심에 눈이 멀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마을의 젖줄을 끊으려 했으니 이는 씻을 수 없는 죄라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할머니의 서슬퍼런 꾸짖음에 최 영감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으며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말씀이 100번 옳다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왕할머니는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손을 내저으셨고 마을 사람들도 어서 내려가라며 소리를 지르자 최 영감과 칠성이는 쫓기듯 허둥지둥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 뒷모습이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강수는 도망치는 최 영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벅차올랐고 이제 남은 오해를 풀기 위해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두려워하던 그 요물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말했고 사람들은 잠시 주저했지만 강수의 진실한 눈빛을 믿고 그를 따라 산을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마을로 내려오는 길에 사람들은 계곡물이 다시 힘차게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들이 최 영감의 늪에 넘어가 죄 없는 강수를 의심했던 것을 부끄러워하며 서로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이미 우물에는 맑은 물이 차오르고 있었고 물을 기르러 나온 몇몇 아낙네들이 이 기적 같은 광경에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는데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그들과 합세하여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강수는 사람들을 이끌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고 마을 사람들은 긴장 반 호기심 반으로 강수의 뒤를 따랐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얀 짐승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조금은 남아 있었습니다. 강수의 집 마당에 도착하자 강수는 사람들을 잠시 기다리게 하고 조용히 방문을 열어 백희를 불렀는데 방 안에서 들려오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문 쪽을 응시했습니다. 이윽고 문턱을 넘어 하얀 노루 백희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의 입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는데 그것은 공포의 비명이 아니라 감탄과 놀라움이 섞인 소리였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백희의 하얀 털은 마치 구름을 떼어다 놓은 듯 신비로웠고 깊고 맑은 눈망울은 그 어떤 맹수에게서도 볼 수 없는 순수함을 담고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단번에 무장해제시켰습니다. 백희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낯설어 잠시 주춤거렸지만 강수가 옆에서 다독여주자 안심하고 얌전히 서서 사람들을 바라보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온순하고 아름다워 요물이라는 말은 당치도 않은 소리였습니다. 한 아이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앞으로 뛰어나가자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소리쳤지만 강수는 웃으며 아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아이는 백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백희는 아이의 손냄새를 킁킁 맡더니 혀로 아이의 손등을 부드럽게 핥아주었고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엄마 노루가 착해요 하고 외쳤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긴장은 눈 녹듯 사라졌고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소문에 휘둘렸는지를 깨닫고 얼굴을 붉혔으며 저런 영물을 해치려 했다니 천벌을 받을 뻔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을의 촌장격인 김어르신이 앞으로 나와 강수의 손을 잡으며 자네가 우리 마을의 복덩이를 구하고도 억울한 누명을 썼으니 우리 모두가 죄인일세 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습니다. 강수는 어르신의 손을 맞잡으며
오해가 풀렸으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에 물이 다시 흐르고 평화가 찾아왔으니 다행 아닙니까? 하며 너그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수의 넓은 아량에 감동하여 너나 할 것 없이 다가와 강수의 어깨를 두드리고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으며 강수의 집 마당은 순식간에 화해와 용서의 장으로 변하여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때 왕할머니가 나서서 분위기를 바꾸며 자, 이제 캐진 일은 다 지나갔으니 마을의 묵은 때를 씻어내고 새 기운을 맞이해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 저녁에는 다 같이 모여 잔치라도 벌여보세 하고 제안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말씀에 환호하며 좋다고 소리쳤고 그동안 가뭄과 불화로 인해 흉흉했던 마을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모두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기로 했습니다. 남자들은 마을 우물가로 몰려가 그동안 쌓인 흙탕물 찌꺼기를 걷어내고 이끼를 청소하는 대대적인 우물 청소를 시작했고 여자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 쌀과 나물 등 먹거리를 챙겨 오기로 했습니다. 강수의 집 마당과 마을 회관은 금세 잔치 준비로 분주해졌는데 아낙네들은 솥을 걸고 불을 지피며 떡을 찌고 국을 끓일 준비를 서둘렀고 아이들은 신이 나서 골목을 뛰어다니며 잔치 소식을 알렸습니다. 우물 청소를 마친 청년들이 맑게 고인 천물을 길어 올리자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그 물로 지은 밥은 그 어느 때보다 달고 맛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고 끊어졌던 이웃 간의 왕래가 다시 이어지면서 달마중 마을은 예전의 활기차고 정겨운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최 영감의 집은 굳게 닫혀 있어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것처럼 고요했고 마을 잔치의 흥겨움과는 대조적으로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곳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욕심쟁이의 헛소문보다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한 진실과 이웃 간의 정을 더 믿게 되었으며 강수와 백희를 마을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강수는 마당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마을 사람들이 즐겁게 준비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마음고생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곁에 앉은 백희를 쓰다듬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면서 마을은 황금빛 노을로 물들기 시작했는데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는 바람을 타고 평화롭게 흩어졌고 고소한 음식 냄새가 마을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수의 집마당에 멍석을 깔고 상을 펴며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고 누구네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아는 정겨운 이웃들은 서로 음식을 입에 넣어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강수는 부엌에서 갓 지은 밥 냄새를 맡으며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하니 코끝이 찡해졌지만 이내 이웃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백희는 이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당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건네주는 채소잎을 받아먹기도 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마을의 마스코트처럼 사랑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은 백희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신기해했고 어른들은 그런 아이들과 백희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저 짐승이 우리 마을에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강수는 백희가 마을 사람들과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며 이제는 굳이 백희를 산으로 돌려보내지 않아도 이곳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지만 마당 곳곳에 켜진 등불과 화토불 덕분에 강수의 집은 대낮처럼 환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행복함이 가득했습니다. 왕할머니는 상석에 앉아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이번 일로 우리 마을 인심이 더 단단해졌으니 전화위복이라 하시며 막걸리 한 사발을 시원하게 들이키셨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건배 제의에 맞춰 잔을 높이 들고 달마중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며 건배를 외쳤고 그 소리는 밤하늘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강수는 사람들 틈에 섞여
막걸리 한 잔을 받아들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구름이 거친 하늘에는 둥근 달이 떠올라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강수의 마당을 비추고 베키의 하얀 털을 비추고 웃고 떠드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비추며 축복을 내려주는 듯 했습니다. 강수는 문득 처음에 베키를 만났던 그날 밤의 달빛을 떠올리며 모든 것이 달빛이 맺어준 인연인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제 모든 오해와 갈등은 씻은 듯이 사라졌고 남은 것은 따뜻한 밥 한 끼와 정을 나누는 이웃들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이야기꽃은 더욱 무르익어 갔고 사람들은 그동안 쌓였던 회포를 풀며 밤새도록 즐거운 시간을 보낼 기세였습니다. 강수는 이 소란스럽지만 정겨운 풍경이 꿈이 아니기를 바라며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어 보았는데 아릿한 통증과 함께 밀려오는 행복감이 현실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이제 더 이상 차갑거나 날카롭지 않았고 부드럽고 시원하게 느껴져 강수의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최영감의 욕심으로 시작된 소동은 결국 마을 사람들의 단합과 진실의 승리로 마무리되었고 강수의 집은 마을의 중심이 되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강수는 이제 더 이상 외톨이 약초꾼이 아니라 마을을 구한 영웅이자 신비한 하얀 노루의 보호자로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수는 우쭐대지 않고 여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이웃들을 챙겼으며 그런 강수의 모습에 사람들은 더욱 깊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달빛 아래 펼쳐진 소박하지만 풍성한 잔치는 밤이 늦도록 계속되었고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산골짜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평온함을 만끽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을 기약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강수와 베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잊지 못할 밤을 보내며 마음속에 따뜻한 추억 하나를 새겨 넣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손에는 강수가 답례로 나누어 준 약초 주머니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오랜만에 맛본 풍요로움과 즐거움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문 밖을 나서며 강수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고 강수는 그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살인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어 배웅하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텅 빈 마당에는 잔치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어지러움이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정이 머물다 간 흔적처럼 느껴져 강수는 마당을 정리하는 내내 입가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의 달은 중천에 떠올라 더욱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던 불길한 기운은 완전히 사라져 공기조차 달콤하게 느껴지는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강수는 마당에 남은 그릇들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갔는데 혼자 하기에는 꽤 많은 양이었지만 전혀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오히려 콧노래가 절로 나올 정도로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때 부엌 문턱에 베키가 다가와 앉아 강수가 일하는 모습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마치 고생했다며 위로를 건네는 것 같아 강수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닿고 베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너 덕분에 우리 집의 사람들의 발길이 닿고 웃음소리가 넘치게 되었으니 네가 진짜 복덩이가 맞는 모양이라며 강수는 베키에게 말을 걸었고 베키는 기분 좋은 듯 꼬리를 살랑거리며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부엌 아궁이의 잔불이 타닥타닥 타오르며 따뜻한 온기를 내뿜었고 두 생명은 그 온기 속에서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수가 눈을 떴을 때 집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 나가 보니 마을 청년들과 이웃들이 연장을 들고 마당에 모여 있었는데 그들은 강수의 낡은 지붕을 고쳐주고 무너진 담장을 보수해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강수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만류했지만 청년들은
어제 흘린 땀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이미 지붕 위로 올라가 썩은 짚을 걷어내고 새로운 이형을 엮고 있었습니다. 아낙네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묵은 먼지를 털어내었고 어떤 이는 텃밭을 일구어 주기도 했는데 이 모든 광경이 강수에게는 꿈만 같아서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강수를 외롭게 두고 오해했던 미안함을 몸으로 갚으려는 듯 땀 흘려 일했고 강수의 집은 하루가 다르게 번듯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로 변모해 갔습니다. 점심참이 되자 이웃들이 가져온 새참을 나누어 먹으며 마당에서는 다시 한번 웃음꽃이 피어났는데 투박한 보리밥에 된장국뿐이었지만 그 맛은 임금님의 수라상 부럽지 않을 만큼 꿀맛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강수에게 이제 혼자 살지 말고 장가도 가야 하지 않겠냐며 짓궂은 농담을 건네기도 했고 강수는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웃어 넘겼는데 그 모습이 영락없는 순박한 시골 총각이라 사람들은 더욱 즐거워했습니다. 백희도 사람들 틈에 끼어 콩고물을 받아먹으며 재롱을 부렸고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백희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자 귀여운 막내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수의 집은 마을의 사랑방이 되었고 사람들의 정이 모이는 구심점이 되어 예전의 쓸쓸함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백희의 다리 상처가 완전히 아물어 붕대를 풀어주게 되었는데 백희는 다리가 가벼워진 것을 확인하고는 기쁜 듯이 마당을 껑충껑충 뛰어다니며 건강함을 과시했습니다. 강수는 백희가 힘차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백희가 자연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직감하고 가슴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야생동물은 산에서 살아야 행복하다는 것을 약초꾼인 강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욕심으로 백희를 계속 집에 붙잡아 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백희 또한 가끔씩 먼 산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거나 밤이면 산 쪽을 향해 귀를 쫑긋거리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었으니 떠날 때가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왕할머니가 강수를 찾아와 간마루에 앉으시며 곰방대를 두드리셨는데 할머니는 백희를 유심히 바라보시더니 이제 저 녀석을 보내줄 때가 된 것 같구먼 하고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강수가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쳐다보자 왕할머니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제 자리가 있는 법이니 억지로 잡으면 탈이 나는 법이라며 인연이 다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인연을 위해 잠시 놓아주는 것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은 강수의 망설이던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었고 강수는 서운한 마음을 꾹 누르며 백희를 웃으며 보내주기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왕할머니는 강수의 등을 토닥여 주시며 자네가 덕을 쌓았으니 저 짐승이 산에 가서도 자네를 잊지 않고 지켜줄 것이라며 위로의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고 바람이 잔잔하여 이별하기에 더없이 좋은 날씨였는데 강수는 백희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와 한참 동안 말없이 백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수는 백희의 목을 끌어안고 그동안 고마웠다. 너 덕분에 내 삶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른다 가서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한다 하고 작별 인사를 속삭였습니다. 백희는 강수의 마음을 다 알아들었다는 듯이 강수의 볼을 핥아주고는 깊은 눈망울로 강수를 응시했는데 그 눈빛에는 고마움과 아쉬움이 가득 담겨 있어 강수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강수는 살인문을 활짝 열어주며 산 쪽을 가리켰고 백희는 잠시 문턱에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백희는 몇 발자국 가다가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고 다시 몇 발자국 가다가 돌아보기를 반복했는데 강수는 그때마다 손을 흔들어주며 어서 가라고 재촉했습니다. 달빛을 받은 백희의 하얀 털은 마치 은가루를 뿌린 듯 반짝였고 그 모습은 신비롭고 아름다워서 강수는 그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백희는 산 초입의 숲속으로 껑충 뛰어 들어갔고 하얀 그림자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수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지게 되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강수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의연하게 백희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백희가 떠난 후 강수의 일상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지만 집안의 공기는 결코 예전처럼 차갑거나 외롭지 않았는데 그것은 백희가 남기고 간 추억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 덕분이었습니다. 강수는 여전히 산을 오르며 약초를 캤지만 이제는 산에 오를 때마다 혹시 백희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설렘을 안고 가게 되었고 숲속에서 들려오는 바스락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가끔 산행 중에 멀리서 하얀 물체가 지나가는 것을 볼 때면 강수는 그것이 백희임을 확신하고 마음속으로 안부를 물으며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백희를 생각하면 강수의 마음도 덩달아 자유로워지는 듯했고 산은 강수에게 더욱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왔을 때 달마중 마을에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데 강수의 집 뒤편 계곡물이 예전보다 훨씬 맑고 풍부해져서 가뭄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강수가 구해준 하얀 노루가 산신령이 되어 마을의 은혜를 갚은 것이라 믿었고 강수를 더욱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농사도 그 어느 해보다 풍년이 들어 곡간마다 곡식이 가득 찼고 마을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으니 그야말로 태평성대가 따로 없었습니다. 최 영감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조용히 지내다가 마을을 떠났다는 소문이 들려왔지만 아무도 그에 대해 묻거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강수가 문을 열고 나오니 마당 한가운데에 귀한 산삼한 뿌리가 놓여 있었는데 주변에는 짐승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고 강수는 단번에 그것이 백희의 선물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강수는 산삼을 들고 산 쪽을 향해 큰 절을 올리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고 이 소식이 마을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되겠냐며 서로를 더욱 아끼고 돕게 되었습니다. 백희가 가져다 준 산삼은 마을의 아픈 노인을 위해 쓰였고 그 노인이 씻은 듯이 병이 낫자 마을 사람들은 백희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시며 해마다 산신제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강수와 백희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달마중 마을은 인심 좋고 살기 좋은 마을로 소문이 자자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수도 나이가 들어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 되었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소년처럼 맑고 온화했으며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어른으로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큰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옛날 일을 회상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에서 백희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아 눈을 지그시 감고 추억에 잠기곤 했습니다. 강수는 자신이 베푼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축복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 감사하며 욕심 없이 사는 삶의 기쁨을 몸소 보여주는 산증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있었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그의 삶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웠습니다. 밤이 깊어온 세상이 잠든 시간 달빛은 여전히 강수의 집을 비추고 있었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맑고 고운 소리를 내어 자장가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강수는 잠자리에 누워 편안한 숨을 내쉬었고 꿈속에서 다시 백희를 만나 함께 산을 뛰어다니는 행복한 꿈을 꾸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불이 꺼지고 개울 물소리만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평화로운 산골 마을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늘이 돕고 자연이 지켜준다는 믿음이 이 마을의 밤을 더욱 따뜻하고 안락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강수의 따뜻한 마음과
달빛의 포근함을 느끼며 마음속에 묵혀두었던 근심 걱정을 모두 내려놓고 편안한 잠을 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달빛 아래 구해준 생명 하나가 가져다 준 기적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바라며 이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자연이 불러주는 자장가이니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깊고 달콤한 잠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여러분의 창가에도 따뜻한 햇살과 함께 기분 좋은 소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